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이번 호 시사인의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다루었는데요. 빈집의 경고 커버 스토리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는 집이 넘칩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When Detroit was in bankruptcy, Ja, wir haben in Deutschland das Problem, dass sehr viele junge Menschen then you're going to have a really hard time planning and managing a problem like this. 一つの建物の問題じゃないんです。 Know exactly where the vacancies are. If you 이것은 don't know, 서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도시의 이야기입니다. Häuser stehen leer, es ist möglicherweise ein Teufelskreislauf, der sich da abzeichnet. It was vacant for almost 20 years. 마치 박물관처럼 1990년대를 The 전체하고 있습니다. windows and doors were closed.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침묵이 나든 곳입니다. どうしても 모든 장면은 여러분이 익산역에서 5분만 걸어나가면 직접 볼 수 있는 장면이죠. then we have to accept Nach der Wende that we're going to be a smaller wird die city. Stadt so eine aktive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이 빈집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und der Zerfall 바로 한국식 아파트. Also for the neighborhoods that lost 빈집을 그냥 퍼부는 게 좋을까요? das Zusammenspiel städtischer 집을 없애면 집이 있던 자리는 토지가 되는데 토지의 세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of 앓고 new ways to Millionen, use viele that. kleine Mittelstädte verlieren Einwohner durch Abwanderung und viele Programme, die dann eingesetzt werden für das Parlament der Stadt. 어쩌면 빈집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지방도시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장희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으니까 완전 좋죠. 쌍둥이 같아요. 네. 김명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른 나의 분신 같고, 네, 나의 분신 같고, 네, 그래요. 왜 좋아? 안경을 썼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반경. 네, 좋아요. 이게 아주 훈훈한 가운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빈집, 주로 우리가 이제 폐가라고들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 시사인에서 이제 어쩌면 지나쳐가는 풍경일 수도 있을 텐데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무려 4개월 동안 4개국을 취재하면서 이번 주 시사인에 담아봤습니다. 얘기해드린 것처럼 36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사량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대기획입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빈집의 경고 기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희로 팀장님께서 이 기획을 하시게 된 네. 어떤 계기일까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뜨거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양극단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집이 없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난리인데 지방 도시에선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빈집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이제 전국의 빈집을 좀 한번 찾아보자. 네. 대체 어느 정도나 비어 있길래 문제인 거냐라고 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한국보다 앞선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제가 일본, 연희 기자가 미국, 그다음에 김동인 기자가 독일 이렇게 해서 좀 사례들을 취재했고요. 네. 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눠서 하자. 저희가 빈집 팀이니까. 네. 근데 김동인 기자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아니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김동인 기자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욕심쟁이. 대림동도 한 달 혼자 살고 전국도 혼자 다니고 저는 네,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김연이랑 쪼개려고 나는 안 가고. 같이 다니면 귀찮은 거지. 뭐 맞추기야. 네네 그렇죠. 그때 뭐 그렇죠. 취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말마다 좀 김동인 기자 고생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빈집 이 기획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던 거는 김동인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동인 선배가 지금
서류 출장을 작업에- 갔다 와가지고 서류 작업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예. 그렇군요. 갔다 36쪽을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야 될 이제 맞아요. 끝나고 나서 서류 작업해야 될 것도 많아서 원래 오늘 동인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사보다 서류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김동희 기자는 그리고 참고로 방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일부러 서류에 묻혀서. 예. 그래서 장희로 선배가 아, 우리가 그렇구나. 비닐을 해보자. 김동인의 빙의라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취재는 김동인 그리고 서류 네, 방파는 거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네. 그립네 김동인 기자가. 네. 여기 나중에 이렇게 영상 하나 띄워줘요. 김동인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 얼굴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 될것 캐릭터 같네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다 띄우나? 네, 띄워주세요.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일본이나 미국, 독일이 이런 우리보다 빈집의 어떤 징후라고 할까요? 빈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우리나라부터 좀 차근차근 네.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집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가요? 네, 일단 저희도 이제 김도인 기자가 써온 기사를 둘이 보면서 이제 연희 기자가 그랬는데 정말 한국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저도 그냥 스킨하면서 그냥 네. 동인 기자가 주말마다 다니면서 갔다 와서 이제 보고 하면 심각하구나 그냥 그러고 말긴 했는데 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단순히 지금이라도 개입하지 않으면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했던 어떤 주제가 도시의 질병이었거든요. 예, 빈집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질병이고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저희는 서울 그렇죠. 수도권에 사는 네. 저희는 느낄 오히려 일이 많이 없죠. 집이 모자라니까 집값 폭등하고 있는 그렇죠. 오히려 상황이니까. 집값 때문에 네, 보통 집이 비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사실은 그 수준을 이미 넘은 거죠. 지방 그리고 도시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빈집이나 도시재생 문제도 대응이 바로바로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전국토의 88%가 지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 센서스 자료인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좀 데이터 전문가와 네, 지금 네. 분석을 했고요. 전국의 빈집이 한 11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가구. 119만 9,306가구 수준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약 120만 가구 수준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가구당 7집이 비어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공가율이 이제 7.18%인데,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 대비의 빈집 비율을 공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18% 이런 별로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평균이 7.7%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은 거의 많은 도시가 지금 빈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저희 김도인 기자가 다 했던 도시들을 보면 뭐 평창 같은 데는 23%. 그래요. 네. 5개 중에 한 집이 빈집이라고. 거의 비어 있는 네. 거고 경북 청도도 20%가 비어 있고요. 양양 같은 경우도 20%. 근데 이게 어쨌든 군에서 또 시로 넘어가면 시에서도 좀 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도시인데 네. 전남 광양도 16%, 전북 김제도 14%.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 거점 도시들도 평균을 한 2배 이상 뛰어넘는 거예요. 네. 전체 평균이 7%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데 집을 막 짓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에 그 전남 영암에 군서 월곡 아파트라고 그 월출산 앞에 지어진 아파트가 네, 있는데 네, 한 290세대예요. 근데 네. 여기가 지금 14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005년에 콘크리트 거죠. 골조만 세워놓고 그냥 이제 사업을 중단한 건데요. 네. 이게 그냥 애초에 사업성이 없었던 게 이 군서면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는 290가구짜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만큼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9년 9월 기준으로 군서면 인구가 3,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 더 줄어가지고. 근데 이게 근데 돈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 14년째 저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돈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임의로 철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그런 채로 저렇게 흉물인 채로 그냥 동네에 방치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방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빈집이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출산 고령화 네. 그 문제랑 엮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김천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생긴 데도 아, 네. 구도심에 죄송합니다. 가면 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이런 짜리 그래요? 방이 나붙는 그 전단지가 그냥 입구부터 골목 입구부터 쭉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다 빈집으로 다 허덕이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사정이 나온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왜 혁신도시라고 하면 이제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방분권, 서울에서나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 사람 네. 내려간다고 공공기관을 보는데, 보내던지 뭐 해서 몇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뭐 지방분권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혁신도시라고 하는데도 다 그냥 주변에서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세종시면 충남 인근에서 빨아들이고, 실제로 네. 서울에서 간 경우는, 우리는 왜 맨날 뭐 공무원들이 주말마다 차 타고 그렇죠. 서울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인구가 사실 5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아요. 세종시를 채우고 있는 건 사실 충남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고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또 인접 도시에서 세종시로 몰리니까 그 거긴 주변은 비는 또 거죠. 다시 비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움직일 여건이 가장 좋은 게 25세에서 34세의 네.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가족이 네.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만한 유인이 있느냐를 그게 따져봤을 가장 때 중요하죠. 혁신도시는 그런 유인이 지금 현재 없고, 그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느냐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뿐인데 차츰차츰 비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동네 자체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여기가 뭐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거나 뭐 탈선이나 범죄 이용된다거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취재 갔던 그 다른 네, 나라들도 네,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빈집이 생기고 또 슬럼으로 그게 변하고. 슬럼화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이게 문제가 사유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유주 재산권 행사 부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집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리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야 저건 뭐 저런 게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정말 콘크리트 더미처럼 아까 영화에 있었던 그 아파트처럼 채 짓지도 못한 완공을 못한 채 있는 건물들이 네네네. 군데군데 있어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네.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오면 100가구 중에 7가구 정도가 비어 있다. 그리고 그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또 지역의 네. 편차도 크고.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네. 한눈에 아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고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무려 15% 이상인데, 그러니까요. 보시면 15% 이상인 지역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쵸. 국토의 88%. 88%가 그런 저런 빈집으로 인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좀 어떤 부분을 넘어선 것 같아요.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이 서울이랑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그렇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취재를 갔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이나 미국, 독일을 취재하면서 아, 그 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될 점도 있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세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저희보다 먼저 좀 문제를 겪었고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는 나라들을 네. 좀 골랐는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개한 사례들이 사실 한국을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했던 모든 시도가 다 성공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실패에서 좀 나름대로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네, 싶었어요. 네,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겪고 그렇죠. 있는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 취재 가기 전에 요청했던 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가 제일 심각한 편이거든요.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요청드렸던 건 어쨌든 좀 잘하고 있는 사례를 좀 보고 네, 싶다. 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희 기자가 다녀왔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주제를, 그러니까
그 빈집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봤는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때문인 거고 주택 위주로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주로 다녀온 도시들이 러스트벨트라고 이제 그 미국의 산업지대인데 지금은 제조업이 쇠퇴해 버려가지고 인구가 많이 유출된 그런 네,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군산 같은 경우가 GM 공장이 문을 그렇죠. 닫아가지고 조선소도. 거제 조선소도 그렇고 네. 그렇게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유출을 음. 겪고 그러면서 도시가 공동화되는 네네. 그런 현상을 지역들이, 겪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를 다녀왔고요. 이제 독일 김도현 기자가 다녀온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이후를 좀 대비하자라는. 김동인 기자는 늘 큰 그림을 그리는 아니 근데 저희가 이 기획을 준비할 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먼 미래처럼 보이지 아니라 않았는데 뭔가 당장 뭔가 좀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어쨌건 뭐 독일은 토요일 이웃가니까 이건 하여간 큰 그림이니까 가까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예.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각 나라별로 빈집 문제를 겪어도 그 원인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대처 방법도 그렇죠. 다른 거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그 지역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응용하고 또 이렇게 정말 말한 대로 반면교사 삼으면 또 해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에 취재에 갔다 오셨는데 네. 우리 장 팀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본에는 빈집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이 그만큼 이제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2014년에 빈집 특별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생긴 건 2014년이고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다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대응을 좀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안에서도 오사카 같은 경우가 그 공가율이 13.5% 정도 되고 실제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33년이 되면 빈집이 2천만 채가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요새 일본이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축소 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지방일수록 네. 역 주변으로 인프라가 좀 돼 있는 역 주변으로 그 시골에 계신 뭐 노인들이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뭐 한두 채 있는 집까지 인프라가 다 닿기가 네, 어렵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역 주변으로 사람을 모아서 음. 약간 축소 도시 형태로 만드는 걸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한국도 아마 곧 시작해야 될 논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 이제 그렇죠. 저희 그렇죠. 할머니 댁만 해도 동네에 이제 세 집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왜 공동생활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쵸. 네. 마을에 관에 모여서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런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는군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일본에서 보고자 했던 거는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네네.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한국의 시사점이 없을지를 네네. 좀 보고 왔고요. 그 어떻습니까? 직접 가보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그 빈집을 이용해서 뭐 어떤 도시 재생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특히 그렇죠. 오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심 대도시잖아요. 대도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빈집이 많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바역에서 네. 지하철을 타고 내정거장을 제가 간 데였는데 네. 쇼와초역이라는 곳이었고 제가 간 지역이 그러니까 정말 도심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동네인데 여기가 옛날에 그 오사카가 이제 점점 팽창하면서 그 도시 인구를 흡수했던 지역인 네.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라는 이제 되게 목조주택 그 건축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이제 외벽은 공유하고 입구가 이제 3-4개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 그림 보면 그러니까 뒤에 벽은 하나고 앞에 문은 개별적으로 해서 세네 가구 정도가 네네네. 같이 살고 있는 네네. 일종의 뭐 연립주택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사진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하게. 목조주택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때 당시에 한꺼번에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년, 100년 전에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면서 그러니까 오사카가 커지면서 오사카 인구가 커지면서. 유입되고 네, 요런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공동 주택이 막 많이 이제 지어졌던. 90년 전만 해도 이게 뉴타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 쏙쏙 들어요. 나 이런 얘기가 좀 계속.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역시 뉴타운 문제야. 건축, 건물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집의 형태를 봤는데 예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집은 이런 집인데 문은 각각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옥상, 그러니까
그 위에 제일 위에 다락방을 각 집이 다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약간 집이군요. 이런 1층은 형태군요. 주로 상가로 쓰고 그러니까. 2층은 이제 주택, 주거 형태로 쓰는 형태의 집이 동네 골목마다 쫙 깔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50년에 일본이 주택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약간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좀 규제가 많이 그러니까 느슨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맨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옛날에 짓다 보니까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약하고 있고 그럴 그래서 테니까. 이것들을 그냥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또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여기도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한 건데 근데 여기에 이 동네를 제가 갔던 동네가 아베노부 쇼와초라는 지역인데 네. 여기에 이제 3대째 참 저는 일본의 좋은 점이 오래된 것들을 잘 보존하는 어떤 그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노포도 많고 네. 뭐 그렇죠. 네. 여기 3대째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난또 무슨 오래된 마침 뭐 이렇게 네네네.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이요. 부동산. 제가 이 네, 그래요. 마루준 부동산 대표님 만나야 되는데 부동산 주소를 받아서 지도를 보고 막 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결국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라 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부동산이 2층에 있는 게 상상도 못했어요. 그 앞에서 전화를 걸고 계속 계셨던 돌면서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자기가 우리 수비된 우리나라처럼 1층에 부동산을 그러니까 찾았고. 부동산이 사실 2층에 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오래된 부동산이고 네, 그 네. 일종의 이 아저씨가 마을의 코디네이터인 거예요. 아. 워낙 오래 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동네를 사실 15년 전부터 완전 바꿔놓기 시작한 분인데 그러니까 동네에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야가 되게 여러 채 있잖아요. 근데 그 네네. 중에서 2003년에 한 군데가 이런 일반 주택 중에선 처음으로 문화재에 등록이 돼요. 아.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근데 그게 마침 이 쇼와초 지역에 있었던 나가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저씨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그걸 오려가지고 이 대표님이 그 앞에 간 거여서 근데 이런 나가야는 우리 동네에 진짜 5조 5억 개 있는데 널렸는데 널렸는데 그 우리 동네는 좀 완전히 이거는 문화재 덩어리예요. 민속촌이다 야 막 이런 거. 이걸 하는데 그 집에 거의 다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가치에 눈을 뜨신 네, 거죠. 이런 세상. 거를 그냥 부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물론 이제 부시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을 하니까 네, 네. 이런 빈집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를테면 나 그냥 이거 다 부수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좀 그렇죠. 사람 구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계속 아이디어를 낸 거야. 이 지역에는 뭔가 북한 문화공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사모님이 요가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근데 요가 학원에 가려면 더 멀어야 돼서 또 요가 네. 학원을 유치하는 거야. 어느 지역은. 그리고 어디에는 뭐.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익선동 대표적으로 익선동이 아마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오래된 이런 한옥지구 같은 데를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 다 카페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이 한 골목 안에 같은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점마다 간판도 뭐 요란하거나 크지 않고 뭐 이 골목에 카페가 있으면 이 골목엔 어쨌든 카페가 없도록 하는 식으로 동네를 15년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 동네, 그러니까 이거 관광객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빈집들이 채워져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문나서 오고 동네가 재밌어져서 이렇게 북적이는 게 돼야지 오히려 관광객이 오고 이러면 집값만 오르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다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진짜 3대째 부동산을 하시니까 알수 그래서 있는, 하실 수 있는 그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애착도 나름대로 있고 철학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냥 사실 투기로 목적으로만 빈집을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동네 전문가들이 이분이 다 모았어요. 뭐 이제 뭐 설계하시는 분, 뭐 조경하시는 분 이런 걸 다 모아서 바이로컬이라는 단체를 꾸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지킨다라고 해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46개 그러니까 빈집 46개의 네. 그 가게들이 생겨났는데 그 상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플리마켓을 1년에 한 번씩 열거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마켓에는 55개가 참여하고 80개 매장이 그만큼 빈집이 줄어든 건 거죠. 이 마을에서. 그래서 11월 10일 날 열린다고 하시니까 혹시 11월에 오사카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셔도. 요즘 때가 아니 그래도 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건 뭐. 나 잠깐 네.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뭐 일본이 아니, 근데 여러 배울 차례 또 때- 화해하면 갈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또 이낙연 총리가 또 가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잘 될 거예요. 또 네. 빈집으로 화해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자기네 기사로 여러 가지로 읽어먹. 이제 국제 관계까지 팔아먹는구나. 진짜. 어쨌건 지금 이제 보면 일본의 경우 이제 오사카는 민간이 주도해서 이렇게 그쵸.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경험의 특성상 부동산을 3대째 하고 나니까 아까 이제 관광객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젠틀리피케이션을 경험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실제 해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같은 거에도 되게 부정적이신 게 네. 보조금을 받아서 정부 보조 일본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약간 일종의 자기 역량보다 좀 넘치는 사업을 네. 하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근데 그렇군요. 그것도 한국도 왜 청년몰들 맞아요. 1, 2년 정도 지원 끊기고 나면 완전 폐허 폐허되잖아요. 또 폐허가 네. 돼요.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우리보다 앞서간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다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가 많이 아는 도시 중에 오사카도 있지만 교토도 있는데 이번에 교토도 갔다 네네. 오셨다면서요. 가까워서 이제 좀 교토까지 좀 가봤는데 네.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교마치아라고 해서 이제 보통 보통 일본에 이제 2층짜리 주택을 마치아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교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도였잖아요. 되게 오랜 기간.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 경주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죠. 네. 그래서 특별히 교토에 있는 마치아를 교마치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요새 워낙 여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교토 같은 경우도 공가율이 14%가 넘는데 문제는 공가율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약간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마치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 상품이 된다는 거를 시가 알게 돼서 이거를 요새는 이제 복원하자라는 그게 있는데 제가 만난 분 같은 경우는 교토시 주택공급공사 사업추진과 과장이신 네. 이제 나루카와 게이치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빈집 관련된 연구를 하시다가 8년 전에 이 되게 굉장히 도심이었거든요. 교토 중심인데 네. 여기 30년 넘게 방치돼 있던 집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막 들어갔는데 낙엽이 막 30년간 쌓여있는 낙엽. 거기 자기 살면서 벌레를 가장 많이 만났다 그래요. 벌레, 뭐 족제비 가족,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다가 만난 집인 건데 그 상량이라고 하잖아요. 집 지을 때 왜 네, 제일 네, 최종으로 이제 뭐 목수 이름이랑 뭐 그렇죠. 날짜랑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 상량을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당시 교토에서 가장 그 유명한 대목장이 지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좀 사서 그대로 좀 복원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1932년에 지어진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좀 어떻게 좀 복원해볼까 해서 살고 계신 실제로 8년째 네. 복원해서 살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그 이분은 사실 욕먹기도 좋은 게 교마치아를 전통적으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 집은 옛날 집처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을 쓰는 공간,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주방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옛날 집도 지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서 제가 이분을 좀 만나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고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내진 설계. 그러니까 당시에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할까와 자기가 지금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축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빈집도 많은데 신축도 많은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기는 집을 새로 짓는 거가 빈집을 새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들을 어떻게 좀 고쳐서 지금에 와서 쓸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의 영역보다는 이제 민간이 주도가 되고 또 그 공적인 영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집요한 노력이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고 빈집을 살려나가는 어떤 일본에서도 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돼요. 공공이 주도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갔던 데 중에 이토노아라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버려져 있었던 교마치아 2개를 이제 가운데 정원을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갔을 때도 그냥 앞에 카페 정도만 조금 사람이 있고 나머지 뒤에는 조금
그러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사실 방법이 그러니까 민간이 꼭 옳다, 공공이 옳다는 그쵸. 아니지만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더 좀 관심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저와 더 가까운 일일 그렇죠. 거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집이라는 게 이미 이제 사유재산화 되었기 때문에 공공이 대량으로 어떤 대규모로 뭘 하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일본의 전통을 살리고 또 전통과 현대가 맞닥뜨리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는 좋은 그러니까 경우도 흔히 봤어요. 낡은 거는 네. 나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에서 탈피한 게 좀 일본 사례는 되게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아까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한 것처럼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게 굳이 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빈 집을 새로 고치는 그리고 것이 사진 이 이 나루카와 씨. 네네네 교마치야 이렇게 집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엄청 운치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여기가 한데 4월, 5월을 견디기. 근데 되게 그 말이 되게 슬펐는데 가혹한 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엄청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엄청 맞아. 가혹한 집인데 4월과 5월을 여기서 그냥 있다 보면 나머지 계절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드나드는 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삶을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일본 주택 전체가 뭐 온돌도 없고 이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디든 다 그렇긴 해요. 일단 우리가 집을 연구하는 지금 미국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갈 곳이 많죠 여기저기. 네. 예, 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디트로이트 하면 진짜 대표적인 산업도시 아닌가요? 예, 진짜? 근데 그 산업도시였던 건 사실 이제는 좀 옛말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사실은 좀 디트로이트의 현재를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너무 페어지만, 이 정도까지 페어는 아니지만 조금 단적으로 얘기해 줄 수 네.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자동차를 생산했던 네. 그런 공장인데, 그러니까 문을 1958년에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방치가 오래됐네요. 돼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트로이트가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얻었던 거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네. 무렵이고 그 이후부터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을 겪으면서 네. 디트로이트도 역시 인구 유출을 겪고 그러면서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디트로이트 사례에서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그래서 인구 유출을 1950년부터면 몇십 년 동안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빈집 문제가 이제 가시화된 거는 198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미 도시에 너무 빈집이 많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빈집이 이제 문제라고 감지가 된 이후에도 도시가 좀처럼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탈피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 확장적인 도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다시 끌어들이면은 또 인구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빈집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 이러면서 빈집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진짜 빈집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2013년에는 78,000채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고야. 디트로이트 전역이요. 그래서 정말 디트로이트를 다니다 보면은 뭐 도심이라든지 동네라든지 가릴 것이 없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왠지 음습하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바퀴벌레 맞아 무서워. 뭔가 누가 뒷덜미 확 낚아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취재가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빈집이 정말로 그냥 집이 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 빈집이 생기면은 아까 이제 그 한국 사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빈집이 번지게 되고 거기가 우범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빈집이 생긴다는 거는 그 도시의 인구가 유출되는 그 순서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의 재정 기반도 되게 악화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치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치안도 안 좋아졌는데 당연하죠. 거기에 네. 빈집까지 생기니까 그 빈집이 이제 뭐 방화의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의 대상이 그렇죠.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디트로이트에서는 최근은 아닌데 한 몇 년 전, 5년 전, 6년 전까지도 뭐 어느 집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이런 기사들을 좀 왕왕 볼 수가 있었어요. 범죄율이 네. 미국에서 1위인 아주 불명예. 네, 제일 좀 위험한 그래서 그러니까 빈집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좀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디트로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이 비었다라는 그냥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고 이게 큰 사회 문제로까지 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빈집이라는 주목해봐야 될것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시의 질병이니까 사실 원인은 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원인을 치료하려다 보니까 빈집 문제를 그냥 좀 방치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트로이트가 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가서 좀 많이 봤고요. 무섭게 많이 확인하셨구나. 온몸으로 예, 확인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네. 주택가가 이렇게 굉장히 도심이랑 주택가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당이 있고 주택 뭐 1층, 2층짜리 네네네. 이렇게 집이 쭉 있는 그런 동네를 갔는데 정말로 이렇게 양쪽에 집이 5채씩 해가지고 10채가 있는 집인데 네. 거기는 디트로이트에서도 7마일 지역이라고 좀 빈집이 심각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10개의 집 중에서 단 한 곳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가면은 살벌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차에서 좀 내려가지고 취재를 하기도 조금 겁이 나는. 그러니까 여기 디트로이트에서도 주민분들이 다 버젓이 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빈집이 사실 그러니까 도시에 뭐 조경을 해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렇죠. 삶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근데 좀 디트로이트에서 재밌었던 그러니까 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소개 드릴 거는, 그러니까 2018년에 디트로이트가 사실은 파산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파산한 건 아니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제일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약간 지원금 같은 걸 구호자금 같은 거를 받게 돼요. 도시를 재정비해라 이런 목적으로.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빈집을 전수조사하는 데 쓰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빈집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빈집이 생겼다 이걸 철거한다 아니면 뭐 재생한다 이게 아니라 빈집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규모로 생겼는지를 파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생겨버리니까. 근데 주로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전기 사용을 본다든지 아니면 수도 사용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편물 배송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로 하는데 이거는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빈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2013년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돈을 받아서. 예, 그래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서 조사원을 이제 고용을 하고 네. 조사원을 한 2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0주간에 걸쳐가지고 디트로이트의 그 38만 필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대체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그냥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네네네. 블랙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블라이트랑 텍스팅에 이게 그 결합해가지고 만든 이름인데요. 네. 블라이트는 이제 폐허, 그림자 이런 거고, 텍스팅은 문자를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하면은 빈집이 여기가 뭐 비어있는 집인지 아니면은 파손 정도가 네네네. 얼마나 되는지 방화가 됐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15가지 항목에 걸쳐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사진을 찍으면은 곧바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모터시티 매핑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그 홈페이지로 바로바로 업로드가 돼서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빈집 지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에만 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례가 미국 전역으로 음. 이제는 네네네. 그러니까 모범 사례. 네, 근데 우리 모범 여기서 사례로 이제 너무 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면 기사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상세하게 다 얘기했네요. 읽어주시네요, 진짜. 김혜미 기자가 미국까지 취재 갔다 오더니 다 읽어주는 기자가 돼. 난 속으로 이렇게 하면 뭐하라 이거라. 아니, 제가 다녀와가지고 저기 1호 선배랑 같이 했던 얘기가 갔다 와서 봤더니 취재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꼼꼼하게 하네요. 논문을 논문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빈집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그렇죠.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상은 또 많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이 지역 문제, 도시 사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철거 문제, 철거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굉장히 같아요. 정반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짧게 그 영스타운이라는 것도 다녀왔는데 짧게. 네, 영스타운은 네. 어떤 취재를 위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스타운은 진짜 거의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그 철강 도시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디트로이트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데 네. 그러니까 한창 때도 17만 명 정도 살고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60% 이상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네. 한 6만 5천 명 정도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도시 연구와 도시 계획학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네.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디트로이트 사례에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도시가 사실은 한번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용스타운은 오랫동안 이제 인구 유출에 시달리다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축소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단기간 내에 인구가 성장이 늘어나기도 어렵다. 어렵고 하지만 우리는 더 작은 도시가 됐어도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 그러니까 약간 패러다임 전환이랄까요? 네. 그런 거 아래에서 도시 설계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스타운을 또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잔디밭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실제로 안 쓰이는 빈집들을 많이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 맞게 도시도 이제 축소를 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영스타운에서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해서 좀 작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규모 있게 예, 무슨 이렇게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도를 만들고 현황을 파악하고 영스타운 같은 경우는 축소 도시를 만들 때 어떤 계획 도시로 지금 다시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장기 사업. 그렇죠. 중장기 사업으로 2002년부터 펼쳐나가는 시작해가지고. 거죠. 네. 네. 이걸 단시간 내에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조금씩 작은 네.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에 디트로이트가 한참 산업이 발달할 때는 불빛으로 맞아요. 그 도시가 정말 그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고 이런 게 그려졌다면 지금 저렇게 불 꺼진 공장은 정말 사진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압도적이에요. 너무 침울하고 그건 뭐라고 네. 표현할 수가 근데 없죠. 사실 이게 58년에 문을 닫았으면 거의 60년 전 그러니까. 일인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너무 있다는 방치된 게. 상태였네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대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자칫 언젠가 다시 가동이 되겠지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닥쳐올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뭐 이제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은 큰 그림이니까 뭐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시사의 커버스토리를 이용해서 독일 보시면 빈집의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통일이었다. 요거 아주 의미심장한데 듣고 싶은데 독일은 이 지도 하나만 보시면은 대충 이게 파악이 되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동독에서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이른바 라이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인구 유출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빈집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사우로슬라우라는 지역은 또 어떻게 됐는지를 동인이가 이제 김동인 기자가 독일 기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네네. 앞에 있는 이거 빈집이에요. 그래요? 네,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런 데서 늘 사진 한 장씩 찍잖아요. 유럽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 20세기 초에 굉장히 지어졌던 어떤 전통적인 되게 화려한 그렇죠. 건물 양식인데 이걸 그린더 차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독에서 그리고 저 지금 김연희 기자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동독이 아파트, 동독 지역의 사회주의가 네. 사실 아파트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저 아파트 다 비어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독일 같은 경우 방법을 찾은 게 결국은 젊은 인구,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비어있던 어떤 창고 같은 데를 그냥 젊은 친구들한테 무상으로 주면서 그 공원 같은 데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런 네. 데들이 예술인들이 와서 뭘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또 문제는 그런 힙스터 동네가 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러니까 그 김동인 기자도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묵었는데 워낙 숙소가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 에어비앤비 묵은 데가 결국은 여기가 이제 동네가 뜨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 내보내고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숙박비를 받는 게 더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면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북한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고민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플라텐바우라고 하는 아파트 양식은 북한에도 있거든요. 그 동독에서 그렇죠. 북한의 비슷한 서해주 양식이니까 그러겠죠. 북한에 이제 네. 전수했던 양식이기도 해서 이제 좀 제가 독일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 약간 통일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네. 다른 문제보다도 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 그 빈집의 경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상의 곳곳에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중첩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 중요한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죠, 선배. 네. 난 빈집이라 그래서 어디에 집이 많고 어디가 싼가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아, 디트로이트에서는 빈집을 단돈 $1,000에 팔기도 해요. 너무 빈집이 그냥 넘쳐나니까. 그렇죠. 예. 오픈하우스 예, 이래갖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 사람이 모여야 그죠, 동네가 네. 좋아지니까. 하여간 오늘 자이로 팀장님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네요. 의외로 재밌죠. 이거. 이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정의 제가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36쪽을 준비하면서 어떡하지? 약간 사람들이 이걸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까? 일단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를 기사를 36쪽을 제가 어쨌든 한 번에 그렇죠. 봐야 되니까요. 힘들지 않을까를 막 걱정을 했는데 그 데스킹 보면서 약간 힘든지 몰랐던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너무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그 취재기를 들으면서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해법은 없는지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닥쳐오게 될 뭐 큰 통일의 문제 이후에까지도 상상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번 호 그 커버 스토리 빈집의 경고를 돌아보시면서 그 결국에는 이게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뭐 사람과 자연과 환경과 더불어 잘 살아갈 것인가의 궁극적인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이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지면으로도 말고 웹페이지로도 네, 다음 네. 이번 주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막 하나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ouse.c4in.co.kr이라고 네. 저희가 그 대림이랑 예멘 때 했던 것처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네. 각종 영상과 도표를 활용해서 정말 자, 그런 팀장 김현희 기자만 오면 이게 마치 무슨 홈쇼핑 같아요. 사람인방 막 이게 정말 같은 무슨 방송 이런 거 너무 계속 하고 싶은데 취재기 넘쳐나고. 근데 사실 빈집 네. 기사는 그러니까 사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팬 기자들만 나와가지고 네, 얘기해서 네. 그러는데 사진이 너무 들어오면 이명희 네. 기자 간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온 천연기도 네, 찍어내기도 들어온 찍었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시선영 기자도 저희가 가시고. 계속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갑자기 저는 이거 매번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려면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네. 컨텐츠로 보답을.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주 그 얘기하러 나왔어요. 돈 좀 주세요. 정말 주섬주섬.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되게 우울하고 좀 뭔가 이렇게 없어 보인다. 진짜 빈집에 사는 애들 같아요. 아니, 돈이 빈집이지 여기 우리 세대로 살고 있다고. 알겠어요. 건물 사고 싶습니다. 네, 그만 좀 해. 팀장님 좀 작작하세요. 네, 어쨌건 시사인 커버 스토리 빈집의 경고 함께했고요. 여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되게 고품격 네. 기사 이렇게 써놓고서 고품격 기사. 고품격 기사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나와요. 역시 팀장과 여기 팀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팀장은 오래 보고 멀리 보고
하고 싶고 기사는 또 이렇게 당장 취재한 거에 고품격에 목을 메고 있네요. 이렇게 한 사무실에 다양한 기자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유익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넣어주세요. 네, 구독해 주세요. 정기 구독 물론이고요. 우리 이 좋아요, 알람 이것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집의 경고,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해법, 열쇠를 찾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녹여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보시고요, 기사도 보시고요. 그리고 정기 구독 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해. 돈 주세요. 네, 그 얘기하러 나왔어요.